수술실에 팽팽했던 긴장감이 마침내 안도의 한숨과 함께 녹아내렸다. 모니터의 모든 수치가 안정적으로 돌아오자 차유진은 수술용 마스크를 벗었다. 마스크 아래로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창백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강렬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정말 대단한 수술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레지던트가 진심 어린 존경을 담아 말했다. 차유진, 명진대학병원 흉부외과의 에이스. 그녀는 병원 내에서 신의 손이라 불렸다.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냉철한 판단력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외과적 기술. 동료들은 그녀를 존경했고 환자들은 그녀를 신뢰하게 했다. 모두들 수고했어. 환자 바이탈 잘 체크하고 중환자실로 옮겨. 그녀는 짧게 지시하고는 수술실을 나섰다. 탕비실에서 땀에 젖은 수술복을 벗으며 그녀의 어깨가 작게 처졌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자 극심한 피로가 파도처럼 몰려왔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34살, 이혼한 지 1년. 그녀의 삶에 남은 것이라고는 이 병원과 환자들 뿐이었다. 한때 그녀에게도 따뜻한 집과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다. 같은 병원 신경외과의 스타 의사였던 박서준. 모두가 부러워하는 의사 부부였다. 하지만 그의 야망은 그녀의 헌신을 집어삼켰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성공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고 결국 두 사람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 갈라섰다. 그 후로 차유진은 일에만 미친 듯이 매달렸다. 수술실만이 그녀가 유일하게 살아있음을 느끼는 공간이었다.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 텅 빈 병원 복도를 걷는 그녀의 구두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병원의 소독약 냄새, 익숙한 이 고독감. 그녀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자신의 낡은 국산차에 시동을 걸었다. 밖에는 예고도 없이 세찬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빗물을 닦아냈지만 흐릿한 도시의 불빛은 어지럽게 번져나갔다. 마치 그녀의 마음속처럼. 그녀는 항상 다니던 지름길로 차를 몰았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공원 옆에 한적하고 구불구불한 길이었다. 이 시간이면 오가는 차도 거의 없어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며 운전하기에 좋았다. 그녀가 가파른 커브를 도는 순간이었다. 끼끼. 그녀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다. 헤드라이트 불빛 앞으로 처참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빗길에 미끄러졌는지 거대한 가로수를 들이받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었다. 부서진 엔진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주변에는 다른 차나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뺑소니 사고일 가능성이 높았다. 보통 사람이라면 당황해서 119에 신고부터 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차유진은 달랐다.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떤 수술실에서보다도 빠르고 냉철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즉시 차를 길가에 세우고 늘 체에 구비해두던 응급 의료 키트를 챙겨들었다. 그리고 쏟아지는 비를 뚫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상황은 최악이었다. 운전석은 완전히 짓눌려 운전자는 이미 숨을 거둔 것으로 보였다. 그녀는 조수석으로 달려갔다. 한 남자가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보다 더 위급한 상황이었다. 그의 부자연스러운 자세와 가슴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 가쁜 숨. 목에서는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긴장성, 기흉 텐션, 이누모토락스. 그녀의 머릿속에 진단명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폐가 손상되어 공기가 흉강으로 새어들어가 심장과 반대쪽 폐를 압박하는 당장 조치하지 않으면 몇 분 안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상태였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병원 밖에서 그것도 이런 악천후 속에서 응급시술을 하는 것은 엄청난 위험이 따르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환자의 생과 살을 가를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정신 차려요. 제 말 들려요. 그녀는 남자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그는 미동도 없었다. 그녀는 의료키트에서 굵은 주사 바늘과 알코올 솜을 꺼냈다. 수술실에서는 강철처럼 단단했던 그녀의 손이 차가운 빗물 때문에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남자의 셔츠를 찢어 가슴을 드러냈다. 정확한 위치를 찾아야 했다. 쇄골 아래 두 번째 늑간. 실패는 용납되지 않았다. 그녀는 알코올 솜으로 시술 부위를 빠르게 소독했다. 그리고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신 뒤 망설임 없이 주사 바늘을 남자의 가슴에 깊숙이 찔러 넣었다. 비스윅. 그녀의 귀에 흉강 안에 갇혀있던 공기가 빠져나가는 분명한 소리가 들렸다. 기적이 일어났다. 바늘을 꽂은 채 가만히 있자 남자의 가슴이 눈에 띄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고 그르렁거리던 숨소리가 점차 안정되어 갔다. 그녀가 남자의 상태를 안정시키고 그의 목에 손수건을 감아 지혈하고 있을 때쯤 멀리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시술을 시작하기 직전 그녀가 이미 신고를 해둔 터였다. 잠시 후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눈앞의 광경에 경악했다.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한 여자가 피투성이가 된 남자의 가슴에 꽂힌 주사 바늘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고 있었다. 그녀는 구급대원들을 보자마자 환자의 상태와 자신이 시행한 응급처치에 대해 전문적이고 간결하게 보고했다. 긴장성 기흉 환자입니다. 응급으로 니들 감압술 시행했어요. 혈압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 수액 라인 빨리 잡고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삽관 준비해야 합니다. 구급대원들은 그녀의 침착함과 놀라운 실력에 경외감마저 느꼈다. 그녀는 구급대원들이 남자를 구급차에 싣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온몸은 비에 젖어 춥고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사명감이 차올랐다. 그녀는 경찰에게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면서도 자신의 역할을 애써 축소했다. 어떤 의사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구급차가 붉고 푸른 경광등을 번쩍이며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빗속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자신이 방금 누구의 목숨을 구했는지, 그리고 그 하룻밤의 우연한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꿔놓을지 전혀 알지 못했다. 며칠 후 명진대학병원은 보이지 않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며칠 전 밤 대형 교통사고로 실려온 환자가 대한민국 재계서열 10위 안에 드는 태하태하그룹의 권희준 회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병원 VIP 병동 전체는 그의 경호원들에 의해 철통같이 통제되었고 병원장은 매일 아침 그의 상태를 보고하기 위해 직접 병실을 찾았다. 차유진은 그 모든 소란에서 한 발짝 비켜나 있었다. 그녀는 그날 밤의 일을 애써 잊으려 노력했다. 그녀의 일상은 다시 수술과 회진, 그리고 끝없는 논문 작업으로 채워졌다. 병원 내에 떠도는 VIP 환자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자신이 빗속에서 구해낸 남자가 그 VIP 환자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녀는 병원 내의 정치나 가십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잊으려 했던 그 남자는 그녀를 결코 잊지 않고 있었다. VIP 병실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앉은 권희준은 창밖을 내다보며 그날 밤을 회상했다. 사고 직후에 끔찍한 고통 쏟아지는 비, 그리고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자신을 향해 다가오던 한 줄기 빛. 그는 똑똑히 기억했다. 공포나 망설임 없이 자신을 살리기 위해 단호하고 침착하게 움직이던 한 여인의 모습을. 그분을 찾았나? 권희준이 곁에 서 있던 비서최 실장에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조금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 힘과 권위는 여전했다. 네, 회장님. 찾았습니다. 최 실장이 공손하게 보고했다. 그분은 바로 이 병원의 흉부외과 소속 차유진 교수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말해보게. 차유진 교수는
이 병원 신경외과 과장인 박서준 교수의 전 부인입니다. 권희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박서준. 그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몇 번이고 자신에게 잘 보이려 애쓰던 야망에 가득 찬 의사. 그는 자신을 구해준 여의사와 그 야심가 의사 사이에 대조적인 관계에 흥미를 느꼈다. 그녀를 만나고 싶군. 환자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조용히 자리를 마련해주게. 최 실장은 즉시 움직였다. 차유진은 신경외과와의 합동 컨퍼런스를 막 끝내고 나오는 길에 최 실장과 마주쳤다. 차유진 교수님, 저희 회장님께서 잠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유진은 미간을 찌푸렸다. 태아그룹 권희준 회장. 그가 바로 그날 밤의 환자였다니. 그녀는 조금 놀랐지만 이내 귀찮은 감정이 밀려왔다. 부유한 환자들이 감사 인사를 핑계로 의사의 시간을 뺏는 일은 흔했다. 회진 시간이라 바쁩니다. 감사 인사는 마음만 받겠다고 전해 주십시오.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최 실장은 끈질겼다. 잠깐이면 됩니다. 교수님께서 아니면 안 될 중요한 용무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간절한 태도에 유진은 마지못해 발걸음을 옮겼다. VIP 병동으로 향하는 내내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병실은 병실이라기보다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가까웠다. 권희준은 실크 파자마 차림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몸에서는 병약한 환자의 기색 대신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는 최 실장을 눈짓으로 내보내고 방에는 두 사람만 남게 되었다. 앉으시죠, 차유진 선생. 유진은 그의 맞은편 소파에 꼿꼿한 자세로 앉았다. 그날 밤 정말 고맙소.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요. 그의 목소리에는 가식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구급대원들에게 들었소. 선생의 응급처치가 없었다면 난 현장에서 즉사했을 거라고. 의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회복 중이시라니 다행이군요. 유진의 대답은 지극히 사무적이고 냉담했다. 그녀는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다. 권희준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흥미롭게 관찰했다. 그는 자신의 지위와 부를 이용해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다. 하지만 눈앞의 이 여자는 달랐다. 그녀의 눈에는 탐욕이나 아첨 대신 오직 무관심과 약간의 귀찮음만이 서려 있었다. 그 모습이 오히려 그에 대한 신뢰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권희준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차 선생, 당신에게 제안할 것이 있소. 아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군. 그는 자신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날의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으며 회사와 가족 내부에 자신을 노리는 적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이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자신의 가장 약한 고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가정이 필요하다는 것. 내겐 아내가 필요하오. 그는 유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차유진 선생, 나와 결혼해 주시오. 순간 유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녀는 그가 머리를 다쳐 정신이 이상해졌거나 혹은 아주 질 나쁜 농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입에서 실소가 터져 나왔다. 결혼이요? 권희준 회장님. 혹시 처방받으신 약이 너무 독한 건 아닙니까? 그녀는 차갑고 냉소적인 목소리로 되물었다. 저는 이혼한 여자입니다. 결혼 따위에는 이제 신물이 나요. 하물며 이런 식의 비즈니스 거래는 더더욱 사양입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유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더 이상 이 남자의 헛소리를 들어줄 시간이 없었다. 감사 인사는 잘 받았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터무니없는 일로 제 시간을 낭비하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녀는 차갑게 말을 맺고 뒤돌아 병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권희준은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VIP 병동을 빠져나온 유진은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걸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그 남자의 당돌함과 오만함에 화가 치밀었다.
어떻게 사람 면전에 대고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그것을 권력에 취한 남자의 어리석은 망상이라고 치부해버렸다. 하지만 그녀가 신경외과 병동 앞을 지날 때였다. 그녀의 전남편 박서준이 병원장과 함께 복도를 걸어 나오며 특유의 매력적인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야망과 출세욕으로 번들거리는 그 얼굴. 그를 보자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의 기억이 악몽처럼 되살아났다. 그 순간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권희준의 그 황당무계한 제안이 단순히 미친 소리가 아니라 앞으로 그녀의 삶에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불길한 전조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불쾌한 예감을 떨쳐내려놓은 듯 고개를 흔들며 자신의 연구실로 향했다. 그러나 한 번 던져진 돌은 이미 그녀의 고요했던 마음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권희준은 거절에 익숙한 남자가 아니었다. 차유진의 단호한 거절은 그의 오기를 꺾기는커녕 오히려 그녀에 대한 그의 흥미와 결심을 더욱 부채질했다. 그는 그녀를 직접적으로 괴롭히는 대신 아주 교묘하고 세련된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그녀의 삶에 서서히 스며들게 하는 방법을 택했다. 며칠 뒤 흉부외과 의국에 사람 키만한 거대한 꽃바구니가 배달되었다. 최고급 장미와 백합으로 장식된 그 화려한 꽃바구니에는 심플한 카드 한 장이 꽂혀 있었다. 차유진 교수님의 프로페셔널리즘에 경의를 표합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었지만 모두가 그것이 누구의 선물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의국은 순식간에 동료들의 부러움과 시기 어린 수군거림으로 가득 찼고 차유진은 그 관심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그녀는 난처함에 얼굴을 굳힌 채 꽃바구니를 의국 공용 공간에 놓아두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 후 병원 홈페이지에는 태아그룹이 흉부외과 연구기금으로 거액을 기부했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기부의 명분은 차유진 교수의 헌신적인 의술에 감명받아였다. 그녀의 이름이 공개적으로 거론된 이 기부는 그녀가 거절할 수도 모른 척할 수도 없는 교묘한 족쇄였다. 병원장은 그녀를 따로 불러 칭찬했지만 그녀는 마치 보이지 않는 그물에 걸려든 물고기처럼 답답함을 느꼈다. 권희준의 영향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의 수술 스케줄에는 최고의 어시스턴트들이 우선적으로 배정되었고 병원 행정부는 그녀에게 온갖 편의를 제공하려 애썼다. 이 모든 것이 권희준 회장의 환심을 사기 위한 병원 측의 노골적인 아부라는 것을 유진은 모를 리 없었다. 그녀는 이 원치 않는 친절과 관심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이 모든 상황을 가장 불쾌한 눈으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그녀의 전남편 신경외과 과장 박서준이었다. 그는 믿을 수가 없었다. 자신과 결혼했을 당시 일밖에 모르던 재미없고 따분한 여자였던 차유진이 감히 태하그룹 권희준 회장의 눈에 들었다는 사실을. 그의 마음속에서는 질투심과 함께 기회주의적인 계산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어느 날 저녁 병원 복도에서 유진을 마주치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거짓된 염려와 오만한 표정이 뒤섞여 있었다. 유진 씨, 들었어. 권희준 회장 말이야.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쪽 세상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괜히 상처만 받을 수 있다고. 그는 마치 그녀를 걱정하는 척 말했지만 그 속에는 정보를 캐내려는 의도와 그녀를 아래로 내려다보는 교만함이 숨겨져 있었다. 유진은 차갑게 그를 쏘아보았다. 내 걱정은 내가 알아서 해. 당신이나 잘해. 그녀의 냉담한 반응에 박서준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본색을 드러냈다. 사실은 말이야. 내가 지금 추진하는 뇌과학연구센터 프로젝트가 있는데 태아그룹의 투자가 절실하거든. 당신이 권 회장에게 내 얘기 좀 잘 해줄 수 없을까 우리 사이에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그의 뻔뻔함에 유진은 기가 막혔다. 이 남자는 변하지 않았다. 언제나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남자.
그녀와의 결혼 생활마저도 자신의 경력을 위한 발판으로 여겼던 남자. 역겹다 정말. 유진이 경멸을 담아 내뱉었다. 우리가 무슨 사이라고 그런 부탁을 해. 다신 나한테 아는 척하지 마. 그녀는 싸늘하게 돌아섰다. 박서준과의 대화는 잊고 있던 과거의 상처를 다시 헤집어 놓았다. 그리고 권희준 같은 권력자에게서 더욱 멀어져야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만들었다. 한편 태아그룹 본사, 부회장실의 주인인 권성우는 자신의 조카 권희준의 최근 동향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었다. 권성우는 권희준의 유일한 혈육인 삼촌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자리를 가장 탐내는 적이기도 했다. 그는 오랫동안 그룹을 차지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워왔고 이번 교통사고 역시 그의 계획의 일부였다. 보고서에는 사고가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 권희준이 빠르게 회복 중이라는 것, 그리고 그가 차유진이라는 이혼한 여의사에게 비정상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권성우는 차갑고 계산적인 남자였다. 그는 차유진을 한 명의 인간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을 망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보았다. 조카의 잠재적인 아내, 그것은 그의 계획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싹을 잘라야지. 그는 혼잣말을 하며 자신의 힘을 이용해 선제 공격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의 영향력은 재계를 넘어 의료계까지 깊숙이 뻗어 있었다. 그는 즉시 명진대학병원 병원장에게 연락을 취했다. 과거 자신의 도움으로 병원장 자리에 오른 그는 권성훈에게 큰 빚을 지고 있었다. 권성훈은 차유진 교수의 최근 유명세가 병원에 불필요한 구설을 몰고 올 수 있다며 그녀의 사소한 실수 하나가 병원 전체에 재앙이 될 수 있음을 교묘하게 암시했다. 압박을 받은 병원장은 즉시 유진을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다. 차 교수, 요즘 구설이 많더군. 매사에 각별히 조심하고 특히 VIP 환자들과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도록 하게.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그리고 그 경고는 곧 현실이 되었다. 며칠 뒤 유진이 집도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고위험군 노인 환자의 심장 수술에 제동이 걸렸다. 병원 윤리위원회에서 갑자기 수술 절차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병원장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였다. 수술이 미뤄지면서 그녀의 판단력과 실력에 대한 의문이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 이것은 그녀의 의사로서의 자존심과 경력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었다. 병원장실을 나온 유진의 등 뒤로 차가운 식은땀이 흘렀다. 이제 그녀는 깨달았다. 이것은 더 이상 괴짜 재벌 회장의 황당한 청혼 문제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자신을 옥죄어 오고 있었다. 그녀의 마지막 보루이자 성역이었던 의사로서의 삶마저 위협받고 있었다.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덫에 걸린 기분이었다. 그날 밤 지친 몸을 이끌고 연구실에 홀로 앉아있던 그녀의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 한 통. 그들이 당신을 노리고 있어. 내가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 거요. KYJ 권이준이었다. 유진은 액정 화면에 뜬 그 짧은 문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자신이 그토록 밀어내려 했던 그 남자가 이제 곧 닥쳐올 폭풍 속에서 그녀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권희준의 문자 메시지는 차유진의 마음에 던져진 마지막 돌멩이였다. 그녀는 한참 동안 꺼진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았다. 자존심과 과거의 상처는 그를 무시하고 혼자 싸우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이성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그녀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경력에 대한 공격은 너무나도 정치적이고 정교했다. 이것은 단순한 의학적 논쟁이 아니라 거대한 권력 싸움의 일부였다. 그녀의 불길한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다. 그녀를 겨냥한 의료 과실 의혹은 병원 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병원장 직속으로 편파적인 내부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위원장은 병원장에게 충성하는 의사 중 한 명이었다.
그녀의 전 남편 박서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환자의 안전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교묘하게 그녀에 대한 의혹을 부풀렸다. 그의 얼굴에는 악의적인 희열감이 숨겨져 있었다. 동료들은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껄끄러운 미소만 지을 뿐 누구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한때 그녀를 존경하고 따르던 후배 의사들마저 그녀의 눈치를 살폈다. 그녀는 순식간에 병원 내에서 외톨이가 되었다. 수술실만이 그녀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지만 이제 그 성역마저 위협받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고집할 수 없었다. 그녀의 자존심보다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들의 생명이 더 중요했다. 그녀는 무거운 마음과 비장한 결심을 안고 마침내 권희준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의 문자에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직접 VIP 병동으로 향했다. 병실 문을 노크하자 안에서 들어오시오 하는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권희준은 그녀가 올 줄 알았다는 듯 태연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유진은 차갑고 사무적인 표정으로 그의 앞에 섰다. 이야기 좀 하죠, 권희준 회장님. 그녀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간결하게 설명했다. 연기된 수술 내부조사 위원회 병원장의 압박,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이라는 걸 압니다. 더 정확히는 당신의 적들 때문이겠죠.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결심한 듯 말을 이었다. 당신의 제안 받아들이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항복이 아니었다. 거래이자 협상이었다. 권희준은 흥미롭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말해보시오. 첫째, 이건 파트너십이자 비즈니스 거래일 뿐입니다. 그 이상은 기대하지 마세요. 둘째, 어떤 신체적 접촉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사생활을 분리할 겁니다. 셋째, 이 결혼은 정해진 기간만 유지됩니다. 당신의 적들이 처리되고 제 오명이 씻겨지면 우리는 조용히 이혼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장식용 아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외과 의사로서 제 일을 할 겁니다. 당신은 제 직업적 자율성을 완벽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그녀의 단호한 조건 제시에 권희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는 그녀의 이런 모습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는 순종적인 인형이 아니라 강인한 파트너를 원했다.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겠소. 그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싸움에 온 걸 환영하오, 차 선생. 아니, 이제는 권 여사라고 불러야 하나. 그렇게 그들의 위태로운 동맹이 결성되었다. 그들의 파트너십은 즉시 효력을 발휘했다. 권희준은 자신의 법무팀과 홍보팀에 전화 한 통을 걸었다. 판세는 순식간에 뒤집혔다. 태아그룹 홍보실은 즉각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권희준 회장이 자신의 생명의 은인인 차유진 교수의 의술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며 그녀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수술이 연기된 노인 환자가 사실은 권 회장 집안과 오랜 인연이 있는 분이며 태아그룹 측에서는 반드시 최고의 실력을 가진 차유진 교수가 수술을 집도해야 한다고 병원 측에 강력히 요청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 성명서는 병원을 완벽한 궁지로 몰아넣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태아그룹 회장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유진을 옥죄던 내부 조사는 소리 소문 없이 중단되었고 연기되었던 수술도 즉시 재개되었다. 유진은 그의 힘 덕분에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했다. 그녀는 안도감을 느끼는 동시에 결국 그의 힘에 의지해야만 했다는 사실에 복잡한 심정을 느꼈다. 첫 번째 위기를 넘긴 후 두 사람은 다시 마주 앉았다. 이제는 적대적인 협상가가 아닌 비밀을 공유하는 동맹으로서였다. 권희준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자신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숙부 권성훈의 야망과 그가 얼마나 잔인하고 무자비한 인물인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유진은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
그녀는 병원 내의 복잡한 권력 구도와 정치 지형에 대해 설명했다. 병원장의 약점, 그리고 자신의 전남편인 박서준이 성공을 위해서라면 누구의 손이든 잡을 조종하기 쉬운 야심가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것은 권희준이 결코 혼자서는 얻을 수 없는 귀중한 내부 정보였다. 그들은 서로 다른 세계의 전문가로서 각자의 전문 지식을 결합하기 시작했다. 황당한 청혼으로 시작된 관계는 이제 진정한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들은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서로의 능력과 강인함에 대한 존중심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서히 싹트고 있었다. 비록 그것이 아직은 깨지기 쉬운 신뢰일지라도 차유진과 권희준의 동맹은 단순한 방어를 넘어 날카로운 방역을 준비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그들은 더 이상 각자의 세계에 고립된 개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의 팀이었고 공동의 적을 무너뜨리기 위해 서로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결합했다. 그들의 작전 본부는 여전히 명진대학병원 VIP 병동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낮에는 권희준이 재활 치료를 받는 평범한 병실이었지만 밤이 되면 그곳은 태아그룹의 미래와 한 외과의사의 명예가 걸린 치열한 전쟁 상황실로 변모했다. 권희준은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숙부인 권성훈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그의 충실한 비서 최 실장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권성훈이 세운 유령 회사들과 그의 비밀 계좌들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권성훈은 늙은 여우처럼 교활했다. 그는 자신의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았고 결정적인 증거는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뭔가 부족해. 그를 한 방에 무너뜨릴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해. 권희준은 서류 더미 위에서 눈을 떼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초조함이 서려 있었다. 그때 조용히 의료 기록을 검토하던 유진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찾은 것 같아요. 당신이 말한 그 결정적인 한 방. 그녀는 태블릿 PC를 그에게 내밀었다. 화면에는 권희준이 사고 직후 처음 병원에 실려왔을 때의 응급수술 기록과 영상 자료가 떠 있었다. 이상해요. 당신의 초기 수술 기록입니다. 당시 응급수술을 집도한 건 제 전남편 박서준 과장이었어요. 그녀는 영상을 확대하며 설명했다. 여기 복부 CT 영상이에요. 비장 근처에 아주 미세한 혈종이 보입니다. 경험 많은 외과의사라면 절대 놓칠 수 없는 출혈의 징후죠. 하지만 박서준 과장은 이걸 경미한 타박상으로 결론 내리고 수술을 종결했어요. 만약 그날 밤 제가 당신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아마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로 사망했을 겁니다. 아주 조용하고 완벽한 사고로 위장된 죽음이었겠죠. 권희준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숙부 권성훈은 단순히 사고를 위장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병원 내부에 자신의 하수인을 심어두고 사고에서 살아남더라도 확실하게 죽음에 이르도록 이중의 덫을 놓았던 것이다. 유진의 심장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박서준이 야망을 위해 비열한 짓을 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살인에 가담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것은 의사로서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것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전남편에 대한 마지막 남은 일말의 연민마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의사로서의 사명감만이 남았다. 증거가 필요해. 박서준이 고의로 그랬다는 증거, 그리고 그가 권성훈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 권희준이 이를 갈며 말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다음 단계를 생각해두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의사 가운을 다시 입었다. 병원이야말로 그녀의 전쟁터였다. 그녀는 수소문 끝에 당시 박서준의 응급수술에 제1 어시스턴트로 참여했던 한 젊은 레지던트를 찾아냈다. 그는 실력은 있지만 융통성이 없어 선배들에게 미움을 받던 정의감 강한 의사였다. 유진은
병원 옥상 인적이 드문 곳에서 그를 만났다. 처음에 그는 입을 열기를 두려워했다. 박서준 과장의 권력과 병원 내 정치 싸움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는 의사야. 환자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진실을 외면하는 건 살인에 동조하는 것과 같아. 당신의 양심에 묻고 싶어. 그날 밤 정말 아무 문제도 없었나. 그녀의 진심 어린 설득에 레지던트는 오랫동안 고민하다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는 그날 밤 자신이 분명히 출혈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박서준 과장이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고 서둘러 수술을 끝내버렸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수술 직후 박서준이 누군가와 은밀하게 통화하며 처리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똑똑히 들었다고 했다. 결정적인 증언이었다. 하지만 물증이 부족했다. 유진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병원 내에서 자신을 따르는 몇 안 되는 간호사 중 한 명에게 비밀리에 부탁하여 박서준의 최근 재정 상태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박서준은 최근 거액의 도박 빚을 지고 있었는데 권희준의 수술이 있었던 바로 다음 날 그 모든 빚을 현금으로 한 번에 청산했다는 것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돈의 출처를 밝히는 일뿐이었다. 그 임무는 권희준의 몫이었다. 그는 최 실장을 통해 박서준에게 돈을 전달한 인물을 추적했다. 그 돈은 여러 개의 대포 통장을 거쳐 세탁되었지만 마침내 그 끝은 권성훈이 관리하는 유령 회사 중 하나로 이어졌다. 완벽한 증거의 사슬이 완성되었다. 재계의 음모와 의료계의 비리가 하나의 거대한 악의 고리로 연결된 것이다. 유진은 모든 증거를 정리하여 권희준에게 건넸다. 그들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은 이제 완벽한 신뢰 관계로 발전해 있었다. 권희준은 증거를 손에 쥔 채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사냥할 시간이었다. 그는 곧 열릴 태아그룹 이사회에서 숙부인 권성훈이 자신에 대한 회장직 해임안을 상정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곳이 바로 모든 것을 끝낼 처형대가 될 터였다. 이제 무대는 준비되었어. 권희준이 유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연극의 마지막 막을 올릴 시간이군. 그리고 당신은 이 연극의 가장 중요한 관객이자 주인공이 될 거요. 이사회 날짜가 다가오면서 병원과 태아그룹 본사에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감돌았다. 모두가 거대한 변화를 예감했지만 그 누구도 곧 닥쳐 올 폭풍의 실체를 알지 못했다. 유진과 이준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두려움은 없었다. 오직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차가운 결의와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결전의 날 태아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이사진들은 굳은 얼굴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그들의 침묵 속에는 각자의 계산과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회의실 상석에 앉은 권성훈 부회장의 얼굴에는 승리를 예감한 자의 오만함과 여유가 넘실거렸다. 그는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확신했다. 같은 시각 명진대학병원 대강당. 박서준은 수많은 군 기자들 앞에서 자신의 새로운 뇌신경 치료 기술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었다. 이것은 권성훈이 그의 충성심에 대한 대가로 안겨준 달콤한 선물이었다. 그는 오늘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의료계의 정점에 서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사회 회의가 시작되고 권성훈은 위선적인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존경하는 이사 여러분, 오늘 저는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조카인 권희준의 건강 상태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그가 최근 겪은 사고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심지어 권희준이 의료과실 의혹이 있는 여의사에게 비정상적으로 집착하고 있다며 차유진의 존재를 자신의 조카를 몰아낼 명분으로 삼았다. 그룹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권희준 회장의 회장직 해임안을 공식적으로 상정하는 바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의 편에 서기로 약속한 이사들이 지지 발언을 시작하려는 순간이었다. 꽝! 모두의 예상을 깨고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의 문이 활짝 열렸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문 앞에는 완벽하게 회복한 모습의 권희준이 서 있었다. 그의 곁에는 차갑고 단단한 표정의 차유진이 함께였다. 그는 더 이상 병약한 환자가 아니었다. 그의 걸음걸이는 사자처럼 당당했고 그의 눈빛은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제가 좀 늦었군요, 숙부님. 제 해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당사자가 빠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권희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힘이 실려 있었다. 권성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권희준은 유진과 함께 성큼성큼 회의실 안으로 걸어들어와 권성훈의 맞은편에 섰다. 숙부님께서 제 건강과 판단력을 심히 걱정하시는 것 같으니 오늘 제가 그 오해를 확실하게 풀어드리지요. 그는 최 실장에게 눈짓했다.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다. 그날 밤 박서준의 수술에 참여했던 젊은 레지던트의 증언 영상이었다. 그는 박서준이 어떻게 자신의 경고를 무시하고 서둘러 수술을 끝냈는지, 그리고 수술 직후 누구와 통화하며 처리했다고 말했는지를 똑똑히 증언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권성훈은 말도 안 돼, 저건 조작된 영상이야 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권희준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다음 화면에는 박서준의 도박빚 내역과 그 빚이 권성훈의 유령 회사를 통해 흘러들어온 자금으로 단번에 청산된 금융거래 기록이 떴다. 숙부님, 제 전담 의사에게 거액의 뒷돈을 대주면서까지 제 건강을 챙겨주시다니 정말 감동적이군요. 권희준이 비꼬듯 말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증거가 화면에 나타났다. 그날의 복부 CT 영상이었다. 권희준은 마이크를 유진에게 넘겼다. 유진은 한치의 떨림도 없이 전문가로서의 냉철한 목소리로 영상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여기 비장 근처에 보이는 이 작은 음영이 바로 내부 출혈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당시 환자는 지속적인 혈압 저하와 쇼크 초기 증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외과 의사라도 추가적인 탐색을 통해 출혈 부위를 확인했어야 합니다. 이것을 놓쳤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는 고의적인 살인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회의실의 사형 선고처럼 울려 퍼졌다. 같은 시각 병원 기자회견장. 성공에 도취해 있던 박서준의 귀에 그의 기자회견장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이사회 현장의 모든 상황이 생중계되기 시작했다. 자신의 범죄가 만천에 드러나는 것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게 된 것이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손에 들고 있던 마이크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를 향해 무자비하게 터져나왔다. 이사회 회의실. 모든 증거가 공개되자 권성훈은 이성을 잃고 발악하기 시작했다. 이건 모하미아 내놈이 날 제거하기 위해 꾸민 짓이라고. 하지만 그의 편에 섰던 이사들은 이미 등을 돌린 후였다. 바로 그때 회의실 뒷문으로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권성훈 씨, 당신을 살인교사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권성훈은 허망한 표정으로 수갑을 찼다. 그의 탐욕스러운 왕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병원의 박서준 역시 기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경찰에 연행되는 치욕을 겪었다. 모든 소란이 끝나자 권희준은 다시 이사들 앞에 섰다. 그의 눈빛에는 다시 그룹의 리더로서의 위엄이 서려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태아그룹은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의 선언에 이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다. 왕의 완벽한 승리였다. 그 모든 환호와 박수 속에서 권희준의 시선은 오직 유진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곁에 서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오갔다. 함께 역경을 헤쳐온 동지애, 서로의 능력에 대한 깊은 존중,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따뜻한 신뢰.
그들의 계약으로 시작된 동맹은 가장 화려하고 통쾌한 승리로 그 첫 번째 막을 내렸다. 태아그룹 이사회에서 벌어진 극적인 사건 이후 한 달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폭풍은 점차 잦아들었다. 권성훈과 박서준은 법의 엄정한 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고, 권희준 회장의 리더십 아래 태아그룹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명진대학병원 역시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신뢰를 회복했으며, 차유진 교수의 이름은 의사로서의 윤리와 명예를 지켜낸 영웅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그리고 그것은 차유진과 권희준의 계약 관계가 끝났음을 의미했다. 그들의 계약 조건은 모두 충족되었다. 이제 그들은 조용히 이혼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새로운 종류의 어색하고 조용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때 작전본부이자 병실이었던 권희준의 저택은 이제 고요하고 평화로운 집이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다. 음식은 최고급이었지만 두 사람은 음식 맛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 계약의 종료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먼저 그 말을 꺼내지 않았다. 침묵을 깬 것은 권희준이었다. 유진 씨, 그가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더 이상 차 선생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서 작은 서류 봉투 하나를 가져와 그녀 앞에 놓았다. 봉투 안에는 이혼 서류가 들어있었다. 그의 서명란에는 이미 권희준이라는 이름이 단정하게 적혀 있었다. 약속은 지켜야지. 당신은 이제 자유요. 이 서류에 서명만 하면 우리는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아니게 둬. 그의 행동은 약속을 지키려는 신사적인 태도였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을 떠보는 시험대이기도 했다. 그는 그녀를 가두는 대신 그녀에게 완전한 선택권을 주었다. 유진은 자신의 이름이 비어있는 서명란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이 종이 한 장이면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될 수 있었다.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 그것은 그녀가 이혼 후 그토록 원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권희준의 목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파고들었다. 만약 당신이 이 서류에 서명한다면 그건 내 인생 최대의 후회가 될 거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대한민국 재계의 제왕이 한 여인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이다. 나는 당신과 함께 싸우면서 진정한 파트너가 무엇인지 깨달았소. 나는 더 이상 계약이나 동맹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오. 내 인생을 함께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요. 당신의 강인함, 당신의 정직함, 그리고 당신의 따뜻함.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었어. 이 이혼 서류를 찢어버리고 나의 진짜 아내가 되어주시오, 유진 씨. 그의 눈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전 남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순수한 사랑의 고백이었다. 유진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눈앞에 놓인 이혼 서류를 보았다. 그것은 그녀의 과거와 냉소, 그리고 상처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원했던 것은 결혼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상처뿐인 관계로부터의 자유였다는 것을. 그녀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진심에서 우러나온 맑은 미소가 피어났다. 그녀는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것을 반으로 다시 반으로 찢어버렸다. 그녀의 행동은 그 어떤 대답보다도 명확했다. 권희준의 얼굴에 환한 기쁨이 번졌다. 그는 그녀를 부드럽게 일으켜 세워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그들의 새로운 관계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며칠 뒤 권희준은 예고도 없이 명진대학병원 흉부외과 의국을 찾았다. 그의 손에는 그가 직접 준비했다는 따뜻한 점심 도시락이 들려 있었다. 그는 수많은 동료 의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유진의 이마에 다정하게 입을 맞추며 말했다. 너무 무리하지 마, 여보. 그 다정한 한마디와 모습은 병원 내의 모든 가십을 잠재우기에 충분했다. 모두가 그들의 관계가 진짜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서로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두 눈으로 확인했다. 다시 몇 달이 흘렀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사고가 있었던 한적하고 구불구불한 그 길을 다시 찾았다. 이제 그 길은 더 이상 끔찍한 사고 현장이 아니었다. 그들의 운명적인 사랑이 시작된 기적의 장소였다. 그날 밤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난 어떻게 됐을까? 이준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글쎄요, 아마 다른 의사가 당신을 구했겠죠. 유진이 짓궂게 대답했다. 아니, 다른 누구도 아니었을 거야. 반드시 당신이어야만 했어.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상처로 시작되었지만 서로의 가장 깊은 곳을 치유해준 사랑. 예기치 않게 찾아왔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운명 같은 사랑.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진짜 결혼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서울의 중심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고층 빌딩숲 사이에는 고요하지만 화려한 공간들이 숨어 있었다. 최고급 레스토랑 가든 오브 이터니티는 그중 하나였다.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 은은한 음악이 흐르는 연회장은 상류 사회 인사들의 비밀스러운 아지트나 다름없었다. 한서연 28살. 그녀는 이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여종업원이었다. 수줍음 많고 그림자처럼 조용한 그녀는 늘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의 삶은 고단했지만 성실함과 인내심으로 채워져 있었다. 서연은 늘 그렇듯 손님들이 남기고 간 잔들을 조심스럽게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능숙하게 움직였고 그녀의 표정은 늘 무표정했다. 그녀는 사람들 사이를 조용히 오가며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 그녀는 이곳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모두 화려하고 여유로워 보였지만 서연은 그들의 웃음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과 위선을 느꼈다. 그녀는 그들의 세계와 자신은 전혀 다른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날도 연 회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북적였다. 유명 기업의 회장과 정치인, 연예인 등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모여 만찬을 즐기고 있었다. 서연은 주방에서 새로 나온 음식을 나르기 위해 연 회장 중앙을 지나고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 애썼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때였다. 그녀의 머리 위에서 삐그덕 하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연 회장 중앙에 매달려 있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샹들리에를 고정하고 있던 낡은 쇠사슬 중 하나가 끊어진 것이었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숨을 들이켰다. 샹들리에는 거대했고 수십 개의 크리스털 조각들이 매달려 있었다. 저것이 떨어진다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사고가 발생할 것이 분명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대화에 열중하고 있었고 아무도 샹들리에의 위험을 눈치채지 못했다. 서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샹들리에 바로 아래 테이블에는 나이가 지긋한 회장님과 그의 어린 아들, 그리고 비서로 보이는 남자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모두 웃으며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회장님의 아들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접시에 놓인 음식을 먹고 있었다. 서연은 망설였다. 자신이 소리치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시선을 돌릴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나서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용기가 솟아났다. 그녀는 샹들리에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샹들리에는 더욱 심하게 흔들렸고 이제 곧 떨어질 것이 분명했다. 위험해. 서연은 본능적으로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외침에 놀라 고개를 돌렸다. 샹들리에를 본 그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공포로 물들었다.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져 이리저리 도망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테이블에 앉아있던 회장님과 그의 아들, 그리고 비서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들은 샹들리에의 위험을 알지 못했다. 서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던져 아이가 앉아있던 테이블을 향해 달려갔다. 그녀는 아이의 어깨를 붙잡고 온 힘을 다해 테이블 밖으로 밀쳐냈다. 아이는 서연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란 듯 비명을 질렀다. 바로 그때였다. 와장창 하는 굉음과 함께 거대한 샹들리에가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수많은 크리스털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고 테이블은 산산조각 났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다. 서연은 아이를 끌어안고 바닥에 엎드렸다. 그녀의 등 뒤로 날카로운 파편들이 튀었고 뜨거운 통증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샹들리에가 떨어진 후 연 회장은 순간적인 정적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인 듯 굳어 있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아이는 그녀의 품에서 울고 있었다. 아이의 몸에는 상처 하나 없었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아이를 구했다. 그때 아이의 옆에 앉아있던 회장님과 비서가 달려왔다. 회장님은 아이를 끌어안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그의 눈빛은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했다. 그는 은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마치 은지의 얼굴을 잊지 않겠다는 듯 강렬하게 그녀를 응시했다. 은지는 그의 시선에 주눅이 들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저 아무도 다치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흩어진 접시 파편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한 행동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었다. 그녀는 다시 그림자처럼 조용히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의 작은 행동이 한 억만장자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고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운명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그날 밤 이후 서연의 삶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여전히 레스토랑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여종업원이었다. 그녀는 샹들리의 사고를 잊으려 노력했지만 그날의 충격과 아이의 울음소리는 잊혀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등에 남은 상처를 보며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한 남자가 그녀의 얼굴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JW그룹의 회장 강진우였다. 그는 그날 샹들리에 사고 현장에 있었던 바로 그 남자였다. 그는 서연이 구했던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아들은 이미 경호원에 의해 안전하게 대피한 후였다. 서연은 엉뚱한 아이를 구한 것이었다. 하지만 강진호는 서연의 행동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서연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이를 구하려 했던 용감한 행동에 경악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에 감탄했다. 그는 서연의 순수함과 겸손함에 매료되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서연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았다. 강진우는 서연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비서실을 총동원하여 가든 오브 이터니티 레스토랑의 모든 직원을 조사했다. 그는 서연의 이름을 알아내고 그녀의 배경에 대해 자세히 파헤쳤다. 그는 서연이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성실하고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고단했지만 그녀는 늘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다. 강진호는 서연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그녀의 수줍음과 겸손함이 그를 망설이게 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의 부하 권력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서연에게 어떤 방식으로 다가가야 할지 고민했다. 그는 서연의 삶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를 자신의 옆에 두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진우는 서연이 일하는 레스토랑으로 찾아갔다. 그는 VIP 룸에 앉아 서연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하고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녀의 손은 능숙하게 움직였고 그녀의 표정은 늘 무표정했다. 하지만 강진우는 그녀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슬픔과 고독을 느꼈다. 만찬이 끝나고 강진우는 서연에게 다가갔다. 서연은 강진우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란 듯 몸을 움츠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알 수 없는 위압감을 느꼈다. 서연 씨, 오랜만입니다. 강진우는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따뜻함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별 말씀을요. 회장님, 강진우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날 당신은 나의 아들을 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강진우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당신은 나의 아들을 구했고 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당신의 용기와 순수함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서연은 그의 말에 얼굴을 붉혔다. 그녀는 그의 진심 어린 칭찬에 당황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의 손은 그녀의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았다. 서연 씨, 당신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강진우는 말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당신은 나의 비서가 되어 주십시오. 서연은 그의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비서, 자신은 그저 평범한 여종업원일 뿐이었다. 그녀는 강진우의 제안에 당황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호기심이 생겼다. 그의 세계는 그녀에게 미지의 세계였다. 그의 제안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저는 비서 경험이 없어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진우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따뜻함이 섞여 있었다. 당신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기, 순수함,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까지. 당신이라면 나의 비서로서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서연은 그의 제안에 망설였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다시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그녀는 강진우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진심을 읽었다. 그는 그녀를 믿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작은 행동이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운명의 시작이었다. 강진우 회장의 비서가 되겠다는 서연의 결정은 그녀의 삶을 뿌리째 뒤흔들었다. 그녀는 평생을 그림자처럼 조용히 살아왔고 남의 시선을 받는 것조차 불편해하는 성격이었다. 하지만 강진우 회장의 진심 어린 눈빛과 그가 건넨 비현실적인 제안은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용기가 그녀의 삶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음을 직감했다. 다음날 서연은 JW그룹 본사 건물로 출근했다. 그녀는 낡고 수수한 옷차림으로 최고급 빌딩 로비에 들어섰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시선은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서연은 주눅이 들었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용기를 불어넣었다. 나는 섀도우를 구했어. 나는 용감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강진우 회장의 비서야. 강진우 회장의 비서실은 펜트하우스 층에 위치해 있었다. 서연은 넓고 화려한 비서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차갑고 이성적인 분위기로 가득 찬 공간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사람들의 움직임은
로봇처럼 정교했다. 서현은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처럼 느껴졌다. 강진우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서현을 맞이했다. 그는 여전히 냉철하고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서현에게 알 수 없는 따뜻함을 보냈다. 서현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나의 비서입니다. 나의 모든 업무를 보조하고 나의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서현에 대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서현은 자신의 자리로 안내받았다. 그녀의 책상은 넓고 깔끔했으며 최신형 컴퓨터와 각종 사무용품들이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었다. 서현은 난감했다. 그녀는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지 못했고 비서 업무에 대한 경험도 전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강진우 회장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의심했다. 강진우 회장의 수석 비서인 박지훈 팀장은 서현에게 비서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시작했다. 박 팀장은 냉철하고 이성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서현에게 업무 매뉴얼을 건네주고 JW그룹의 복잡한 시스템과 업무 프로세스를 설명했다. 서현은 그의 설명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서현 씨, 당신은 회장님의 특별한 지시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비서 업무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전문적이고 복잡합니다. 당신이 회장님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나는 당신을 이 자리에서 해고할 수 있습니다. 박 팀장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빛은 서현을 시험하는 듯했다. 서현은 박 팀장의 말에 주눅이 들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밤낮으로 업무 매뉴얼을 읽고 컴퓨터 사용법을 익혔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 그녀는 늘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했다. 그녀의 노력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듯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었다. 며칠 후 서현은 강진우 회장의 비서로서 첫 번째 공식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강진우 회장은 중요한 투자자들과의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었고 서현은 만찬 준비를 보좌해야 했다. 만찬은 최고급 호텔에서 열리는 비공개 행사였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했다. 서현은 긴장했다. 그녀의 작은 실수 하나가 강진우 회장에게 큰 타격을 줄 수도 있었다. 만찬회 날 서현은 강진우 회장의 옆에서 그의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그의 스케줄을 관리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으며 그의 모든 지시를 수행했다. 그녀는 능숙하게 사람들을 응대하고 모든 상황에 침착하게 대처했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녀의 행동은 완벽했다. 그녀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능숙하게 비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강진우 회장은 서현의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섬세한 관찰력과 빠른 학습 능력,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함은 강진우 회장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서현이 단순한 정원사가 아닌 숨겨진 보석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밤 이후 강진우 회장은 서현에게 더욱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그는 그녀에게 더 많은 업무를 맡겼고 그녀의 의견을 존중했다. 그는 서현이 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의 생각을 보충해 주기를 원했고 서현은 그의 옆에서 그의 오른팔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JW그룹의 복잡한 구조와 비즈니스 세계의 냉혹함을 직접 경험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조용했지만 동시에 그의 가장 가까운 조언자였다. 서현은 강진우 회장이 자신에게 믿음을 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노력했다. 그녀는 밤낮으로 업무에 매달렸고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동원하여 강진우 회장을 도왔다.
그녀의 능력은 날이 갈수록 성장했다. 그녀는 이제 어엿한 강진우 회장의 비서가 되었다. 박지훈 팀장조차 서현의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서현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강진우 회장은 서현을 자신의 개인적인 업무에도 참여시켰다. 그는 서현에게 자신의 과거와 JW그룹의 숨겨진 비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부모님은 5년 전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지만 강진우 회장은 그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믿고 있었다. 그는 부모님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려 애썼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서현 씨, 나의 부모님은 JW그룹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고 나는 그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나의 마음속에는 늘 아픔과 함께 알 수 없는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강진우 회장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고통이 담겨 있었다. 서현은 강진우 회장의 아픔에 공감했다. 그녀 또한 자신의 아버지를 억울하게 잃었다. 그녀는 강진우 회장의 손을 잡았다. 회장님, 제가 도울게요. 제가 당신의 부모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강진우 회장은 서현의 말에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희미한 희망이 떠올랐다. 당신이 나를 도울 수 있습니까? 네, 저는 사람들의 표정 행동, 그리고 작은 말에도 숨겨진 진실을 읽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섀도우가 저에게 어떤 단서를 알려준 것 같아요. 서현은 섀도우가 덫에 걸린 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것이라고 직감했다. 강진우 회장은 서현의 말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따뜻함이 섞여 있었다. 알겠습니다. 서현 씨, 당신을 믿겠습니다. 나의 부모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서현은 강진우 회장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밤낮으로 그의 부모님 죽음에 대한 자료를 파헤쳤다. 그녀는 경찰 보고서, 언론 기사, 그리고 JW그룹 내부 자료들을 샅샅이 뒤졌다. 그녀는 섀도우의 도움을 받았다. 섀도우는 서현의 옆에서 그녀의 눈과 귀가 되어주었다. 녀석의 예민한 후각은 중요한 단서들을 찾아냈고 녀석의 예리한 청각은 미세한 소리까지 감지했다. 서현은 곧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강진우 회장의 부모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 아래 이루어진 살인이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JW그룹의 전 부회장이자 강진우 회장의 삼촌인 윤진우가 있었다. 윤진우는 강진우 회장의 부모님을 살해하고 그들의 죽음을 사고로 위장하여 JW그룹의 경영권을 차지하려 했던 것이다. 윤진우는 현재 JW그룹의 고문으로 남아 있었지만 그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했다. 그는 겉으로는 강진우 회장을 지지하는 척했지만 뒤로는 그를 몰아내고 JW그룹을 장악하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는 서현이 섀도우를 구한 것을 알게 되자 서현을 경계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현의 존재가 자신에게 위협이 된다는 것을 직감했다. 서현은 분노의 치를 떨었다. 윤진우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고 진실을 은폐하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섀도우는 그 모든 것을 목격했던 유일한 증인이었다. 서현은 섀도우를 해친 자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강진우 회장의 가족의 복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윤진우 부사장이 강진우 회장의 부모님 죽음의 배후에 있었으며 섀도우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은 서현의 심장을 분노로 물들였다. 그녀는 더 이상 수줍은 정원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진우 회장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정의를 향한 싸움을 멈출 수 없는 전사였다. 섀도우는 그녀의 옆에서 조용히 앉아 그녀의 결심을 지지하는 듯했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내가 너를 도울게 라고 말하는 듯했다. 서현은
윤진우의 모든 죄를 밝힐 수 있는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했다. 그녀는 강진우 회장에게서 받은 JW그룹 내부 자료들을 밤낮으로 분석했다. 그녀의 섬세한 분석력은 복잡한 보고서 속에서 미세한 이상 징후들을 찾아냈고 윤진우가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강진우 회장은 서현의 능력에 감탄하며 그녀에게 전적인 신뢰를 보냈다. 그는 서현에게 자신의 모든 권한을 위임했고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했다. 서현은 곧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윤진우는 강진우 회장의 부모님을 살해야 하고 JW그룹의 경영권을 차지한 후 그룹의 자산들을 불법적으로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JW그룹의 대규모 친환경 스마트 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가장한 불법 부동산 투기와 자금 세탁을 일삼았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그는 늘푸른 건설과 공모하여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고 있었다. 회장님 윤진우 부사장은 늘푸른 건설과 함께 불법적인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JW그룹의 자산을 빼돌리기 위한 계획입니다. 샤에도우가 덫에 걸린 것도 그 때문입니다. 샤에도우는 그들의 불법적인 활동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었습니다. 서현은 자신의 분석 결과를 강진우 회장에게 보고했다. 강진우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다. 그는 윤진우가 자신의 부모님을 살해한 것뿐만 아니라 JW그룹의 자산까지 빼돌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윤진우,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서현 씨, 우리가 그를 반드시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윤진우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했다. 그는 JW그룹 내부에서 강진우 회장의 경영권을 흔들기 위한 여론 조작을 시작했다. 언론에 강진우 회장의 사생활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그가 그룹을 독단적으로 운영한다는 비방 기사를 흘렸다. 특히 섀도우의 부상에 대한 소문을 왜곡하여 강진우 회장의 부도덕한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대중은 혼란스러워했고 JW그룹의 주가는 요동쳤다. 회장님, 그들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JW그룹의 주가가 폭락하고 있고 투자자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강진우 회장의 비서실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했다. 강진우 회장은 서현의 손을 잡았다. 서현 씨,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할 겁니다. 우리는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 그들의 거짓말에 맞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서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강진우 회장과 섀도우가 자신의 옆에 있는 한 그녀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과 강진우 회장의 부모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진우 회장은 윤진우 부사장을 포함한 검은 그림자의 마지막 남은 잔당들을 소탕하기 위한 작전을 세웠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자원과 인맥을 동원했다. 서현은 그의 옆에서 그의 오른팔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자신의 분석 능력과 통찰력을 활용하여 검은 그림자에 숨겨진 아지트와 그들의 불법적인 활동들을 추적했다. 샤에도 또한 그들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녀석의 예민한 후각과 직감은 그들에게 예상치 못한 단서들을 제공했다. 수많은 밤낮의 조사 끝에 그들은 검은 그림자의 최종 아지트가 서울 외곽에 버려진 지하 벙커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곳은 과거 군사시설로 사용되었던 곳으로 외부인의 접근이 엄격히 통제된 비밀스러운 장소였다. 벙커 안에는 검은 그림자의 모든 불법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거대한 생산 공장이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윤진우 부사장을 비롯한 검은 그림자의 핵심 인물들이 모여 있었다. 회장님, 이곳이 맞습니다. 윤진우 부사장을 비롯한 모든 검은 그림자 조직원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서현은 자신의 분석 결과를 강진우 회장에게 보고했다. 강진우 회장은 벙커를 응시했다.
그의 심장은 분노로 들끓었다. 이곳에 자신의 부모님을 죽인 자들이 숨어 있었다. 그는 서현을 바라보았다. 서현은 강진우 회장의 눈빛에서 복수심과 함께 알 수 없는 고통을 느꼈다. 서현 씨, 이번 작전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겁니다. 당신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강진우 회장은 말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저는 당신의 옆에서 모든 것을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자들을 직접 심판대에 세울 겁니다. 서현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아버지 또한 2년 전 늘푸른 건설의 비리를 파헤치다가 의문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의 죽음이 검은 그림자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강진우 회장은 서현의 결심에 찬 눈빛을 보고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현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함께라면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최영색에 이 모든 사실을 알리고 지하벙커 급습 작전을 세웠다. 최 형사는 경찰 특공대를 동원하여 벙커를 포위하고 김민준과 서현 그리고 섀도우가 벙커 안으로 잠입하여 핵심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대망의 작전 개시일 밤하늘은 짙게 깔려 있었고 지하 벙커는 거대한 그림자처럼 숨어 있었다. 김민준과 서현은 특수 제작된 잠입 장비를 착용하고 섀도우와 함께 벙커 안으로 진입했다. 벙커 내부는 낡고 어두웠지만 곳곳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묵직한 기계음이 들려왔다. 이곳은 검은 그림자의 불법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거대한 생산 공장이었다. 그들은 벙커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갔다. 그때 녀석들의 귀에 희미한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숨을 죽이고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다가갔다. 그곳에는 거대한 철문이 있었다. 철문 안쪽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이번에도 물건 잘 빠졌습니다. 해외로 안전하게 보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겁니다. 윤진우 부사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잘했다. 이제 남은 건 강진우와 그 정원사뿐이다. 그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깨끗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번에는 절대 실패하지 마. 또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섬뜩한 냉기가 서려 있었다. 서현은 숨을 들이켰다. 그의 목소리. 그 목소리는 그녀의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악몽 속에서 들었던 목소리였다. 그는 검은 그림자의 최종 보스 김철수였다. 그는 재계에서 존경받는 원로이자 강진우 회장 부모님의 오랜 친구였다. 그는 겉으로는 인자하고 자비로운 인물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추악한 탐욕과 권력욕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JW그룹의 경영권을 차지하고 자신의 불법적인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강진우 회장의 부모님을 살해하고 서현의 아버지마저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것이다. 서현은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녀는 섀도우를 바라보았다. 섀도우는 서현의 눈빛을 읽는 듯 녀석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섀도우는 김철수 회장의 추악한 진실을 목격했던 것이다. 우리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최종 대결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어둠 속에 숨겨진 거대한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었다. 지하벙커 안김철수 회장의 냉기 어린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서현의 심장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강진우 회장 가족의 비극을 초래한 장본인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섀도우는 서현의 옆에서 낮게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주인의 원수를 알아보는 듯 날카롭게 빛났다. 최 형사는 벙커 외부에서 경찰 특공대와 함께 침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제 모든 진실을 폭로할 때가 되었다. 김민준은 유진이에게 조용히 신호를 보냈다.
유진이는 김민준의 지시를 알아들은 듯 녀석의 목걸이에 달린 소형 카메라와 녹음기를 작동시켰다. 벙커 안은 어두웠지만 유진이의 카메라에 희미하게 어떤 광경이 포착되었다. 그곳은 검은 그림자의 모든 불법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거대한 생산 공장이었다. 불법적으로 제조된 약품들, 위조된 문서들, 그리고 수상한 장비들이 가득했다. 이 모든 것이 김철수 회장의 지휘 아래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때 철문 안쪽에서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김철수 회장은 윤진우 부사장과 늘푸른건설의 이윤성 사장, 그리고 다른 몇몇 간부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불법적인 사업 확장 계획과 함께 김민준과 서현을 제거할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강진우 그 녀석이 너무 나대. 그 정원사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우리가 파놓은 함정까지 파헤칠 줄은 몰랐어. 윤진우 부사장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걱정 마라. 이번에야말로 완벽하게 처리할 것이다. 우리의 비밀 아지트까지 알아냈으니 더 이상 살려둘 이유가 없어. 그들이 이곳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김철수 회장의 목소리는 냉혹했다. 그의 말에는 섬뜩한 살기가 담겨 있었다. 미나는 숨을 죽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곳에 잠입할 것을 예상하고 함정을 파놓았던 것이다. 그녀의 등골에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유진이를 바라보았다. 유진이는 나의 옆에서 조용히 앉아 그녀의 눈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유진이는 김철수 회장의 책상 위로 올라섰다. 녀석은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툭툭 건드렸다. 노트북 화면에는 암호화된 파일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김철수 회장의 모든 비리가 담겨 있었다. 불법적인 자금 세탁, 마약 밀매, 그리고 김민준의 가족과 서현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건물 폭파 계획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유진이는 김민준의 지시를 알아듣는 듯 노트북 화면을 조작하여 파일을 다운로드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김철수 회장이 고개를 돌려 유진이를 발견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경악으로 물들었다. 저 아이가 어떻게 여기까지 당장 저 아이를 잡아?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일그러졌다. 김철수 회장은 경호원들에게 소리치며 유진이를 향해 달려들었다. 윤진우 부사장과 이윤성 사장도 함께 달려들었다. 유진이는 작은 몸으로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그들의 거대한 그림자에 압도당했다. 경호원 중 한 명이 유진이의 팔을 붙잡고 노트북을 빼앗으려 했다. 유진이는 그 손을 뿌리치며 악을 썼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작은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고 그녀의 눈은 이글거리는 불꽃처럼 빛났다. 그때 노트북 화면에 다운로드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다. 유진이는 성공했다. 그녀는 재빨리 USB를 뽑아 자신의 목걸이 안에 숨겼다. 그리고는 경호원들을 피해 사무실 구석으로 몸을 날렸다. 박성민 회장은 분노에 찬 얼굴로 유진이를 노려보았다. 내 이놈 감히 내 것을 건드려 너는 절대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김철수 회장은 직접 유진이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손이 유진이의 작은 목을 향했다. 유진이는 눈을 질끈 감았다. 바로 그 순간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철문이 부서져 나갔다. 김민준이었다. 그는 최 형사와 함께 총을 든 경찰 특공대원들을 이끌고 비밀 공간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이글거렸고 그의 눈은 김철수 회장을 향해 있었다. 손때 당장 그 아이에게서 손때 김민준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공간을 뒤흔들었다. 김철수 회장은 김민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경악했다. 그는 잠시 주춤하더니 이내 비릿하게 웃었다. 이지훈,
네가 여기까지 올 줄이야. 하지만 너무 늦었어. 모든 증거는 내가 파괴할 거야. 너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버튼을 향해 손을 뻗었다. 긴급 삭제라고 적힌 버튼이었다. 그 버튼을 누르면 서버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가 삭제될 것이 분명했다. 김민주는 김철수 회장의 행동에 경악했다. 그는 김철수 회장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그 순간 유진이가 김철수 회장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다. 그녀는 놀라운 민첩성으로 김철수 회장의 다리를 물었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다. 그의 손은 버튼에 닿지 못했다. 유진이는 김철수 회장의 다리를 놓지 않고 녀석의 몸을 감쌌다. 김철수 회장은 고통스러운 듯 발버둥 쳤지만 유진이는 녀석의 다리를 꽉 물고 놓지 않았다. 잘했어 유진아, 김민주는 외쳤다. 그는 김철수 회장을 제압하고 그를 경찰에 넘겼다. 경찰 특공대원들은 나머지 경호원들과 윤진우 부사장, 이윤성 사장을 제압하고 비밀 공간을 장악했다. 서버는 무사했고 모든 증거물은 안전하게 확보되었다. 벙커 외부에서는 최 형사가 경찰 특공대와 함께 벙커를 포위하고 있었다. 최 형사는 무정의를 통해 김민준의 성공적인 작전 수행을 확인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벙커 안은 경찰과 언론인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플래시 세례가 끊이지 않았고 취재 열기는 뜨거웠다. 김민준은 유진이를 끌어안았다. 유진이는 김민준의 품에서 꼬리를 흔들었다. 녀석의 눈빛은 김민준의 승리를 축하하는 듯했다.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해냈다. 유진이는 나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이자 정의를 향한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녀의 작은 행동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언론은 김민준과 유진이의 용감한 활약을 대서특필했다. 절망에서 돌아온 영웅과 그를 구원한 작은 천사. 어둠 속에 숨겨진 거대한 진실을 밝히다와 같은 헤드라인이 연일 신문과 방송을 장식했다. 김민준의 이야기는 전 국민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었다. 유진이는 작은 영웅으로 불리며 수많은 찬사를 받았다. 김민준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의 가족은 비록 돌아가셨지만 그의 정의로운 뜻은 그를 통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 모든 것은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다. 하지만 김민준의 마음속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아있었다. 유진이는 대체 누구일까? 왜 그녀는 그에게 희망을 건넸을까? 그리고 그녀는 어떻게 그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을까? 김민준은 유진이의 눈을 바라보았다. 녀석은 나의 모든 의문을 알고 있는 듯했다. 지하 벙커에서 검은 그림자 조직의 모든 비리가 폭로되고 김철수 회장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이 체포되면서 온 나라는 충격과 경악에 휩싸였다. 언론은 김민준의 용감한 행동과 유진이의 활약을 연일 대서특필했고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서 깊이 감동했다. 김민준은 절망에서 돌아온 영웅으로 유진이는 어둠을 밝힌 작은 등불로 불리며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다. 김민준 가족의 억울한 죽음과 그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에게 가장 큰 위안이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유진이의 과거도 밝혀졌다. 유진이는 사실 김민준이 설계했던 건물 붕괴 사고의 또 다른 피해자 가족이었다. 그녀의 부모님도 그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유진이는 유일한 생존자였다. 그녀는 사고 현장에서 김민준의 딸이 가지고 있던 인형을 발견했고 그 인형을 통해 김민준 가족과 연결되어 있었다. 유진이는 사고 현장에서 검은 그림자가 건물을 폭파시키는 것을 목격했고 그들의 추악한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김민준이 겪는 고통을 이해했고 그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녀의 작은 마음은 김민준을 구원하고 이 모든 비리를 세상에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김민준은 유진이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유진이 역시 자신처럼 모든 것을 잃은 아이였다. 그는 유진이의 손을 잡았다. 유진아, 이제 우리는 가족이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김민준은 유진이를 입양하기로 결심했다. 법원은 김민준의 입양 신청을 허가했고 유진이는 이제 김민준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김민준은 유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 건축 설계사로서의 삶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제 그의 건축은 이전과는 달랐다. 그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위한 건축물을 설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그의 건물들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닌 사람들의 삶에 희망을 불어넣는 공간이 되었다. 유진이는 김민준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그의 건축에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늘 푸른 건설의 비리가 모두 밝혀지고 검은 그림자의 핵심 인물들이 처벌받으면서 우리 사회는 큰 변화를 맞이했다. 권력을 남용하고 탐욕을 채우려 했던 자들은 결국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었다. 정의가 마침내 실현된 것이다. 김민준은 유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갔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주었다. 유진이는 김민준의 사랑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성장했고 김민준은 유진이의 존재 덕분에 삶의 의미와 행복을 되찾았다. 그들은 주말마다 한강 둔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유진이는 김민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건넸던 바로 그 자리에 앉아 그들의 새로운 삶을 감사했다. 최 형사는 가끔 김민준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그는 여전히 정의를 위해 싸우는 열정적인 경찰관이었다. 그는 김민준에게 말했다. 민준 씨, 당신과 유진이 덕분에 나는 다시 한번 경찰로서의 사명감을 되찾았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김민준은 미소 지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좋은 동료이자 친구가 되었다. 정의를 향한 우리의 여정은 끝이 없었다. 어둠은 언제나 존재할 것이지만 우리는 빛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어느 날 오후 김민준은 유진이의 손을 잡고 한강 둔치를 걷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그들을 비추었고 강물은 잔잔하게 흘러갔다. 유진이는 김민준의 옆에서 힘차게 뛰어다녔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다. 김민준은 유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유진아, 기억나? 네가 아저씨에게 희망을 건넸던 그날. 그때 아저씨는 모든 희망을 잃었었어. 하지만 네가 아저씨의 삶을 구했어. 정말 고마워. 유진이는 김민준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그의 눈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작은 손이 김민준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괜찮아 아저씨, 이제 우리는 함께니까라고 말하는 듯 했다. 김민준은 유진이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따뜻한 온기가 그의 몸을 감쌌다.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냈고 우리의 삶은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로워졌다. 한 남자의 절망 속에서 피어난 작은 희망이 그의 삶을 구원하고 세상에 감동을 주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희망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빛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늘푸른 건설 창립 50주년 기념 만찬회에서 김성철 회장과 배용준 사장의 모든 비리가 폭로된 후 그들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언론은 연일 이 충격적인 사건을 보도했고 강수민의 용감한 행동과 럭키의 활약은 전 국민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럭키는 정의를 지킨 영웅견으로 불리며 수많은 찬사를 받았다. 김철수 회장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면서 그동안 그가 위장했던 존경받는 원로의 이미지는
산산조각 났다. 강진우 회장의 부모님 죽음에 대한 재수사는 박차를 가했다. 서연이 확보한 증거물들과 섀도우의 증언은 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이태성 회장과 정상무 그리고 강태호 부사장은 자신들의 모든 죄를 시인했고 그들과 연루된 수많은 인사들이 줄줄이 체포되었다. 검은 그림자라는 비밀 조직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졌다. 이들은 JW그룹의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 강진우 회장의 부모님을 살해하고 그들의 죽음을 사고로 위장했던 것이다. 모든 것은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다. JW그룹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거쳐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섰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했다. 강진우 회장은 모든 비리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동안 숨겨져 있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다. JW그룹은 잠시 혼란을 겪었지만 강진우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과 투명한 경영으로 점차 안정을 되찾아갔다. 그는 이제 단순히 성공한 사업가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리더가 되었다. 서연은 이제 더 이상 수줍은 정원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진우 회장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JW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핵심 인물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 능력과 통찰력을 활용하여 JW그룹의 이미지 개선과 새로운 프로젝트 개발에 기여했다. 그녀의 아이디어와 섬세한 손길은 JW그룹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강진우 회장은 서연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그녀에게 중요한 결정권을 부여했다. 그녀는 이제 어엿한 JW그룹의 디자인 총괄 이사가 되었다. 강진우 회장은 언론을 통해 서연과의 결혼을 공식 발표했다. 수줍은 정원사와 억만장자 회장의 사랑 이야기는 전 국민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들의 결혼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닌 진실과 정의, 그리고 신뢰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였다. 그들은 함께 JW그룹을 이끌었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만들었다. 서연은 강진우 회장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이자 그의 삶의 이유가 되었다. 강진우 회장은 서연 덕분에 자신이 잊고 있던 인간적인 따뜻함과 사랑을 되찾았다. 최 영사는 강수민과 함께 이 모든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경찰 내부에서 큰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승진하여 더 중요한 부서에서 일하게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서연과 섀도우와의 인연을 소중히 여겼다. 그는 가끔 JW그룹의 정원을 찾아 서연과 섀도우를 만났다.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 덕분에 세상의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섀도우가 강진우 회장 부모님의 반려견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워했다. 섀도우는 더 이상 미친 개로 불리지 않았다. 녀석은 강진우 회장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낸 영웅견으로 기억되었다. 섀도우는 서연과 강진우 회장의 가장 소중한 가족이자 JW그룹의 마스코트가 되었다. 녀석은 정원에서 자유롭게 뛰어놀았고 사람들은 섀도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서연은 이제 어린 시절의 수줍은 모습을 벗어던지고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으로 성장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용기를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JW그룹을 통해 동물보호와 환경보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의 작은 행동이 세상을 바꾸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었다. 샤의 도우와의 만남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었고 그녀에게 진정한 사랑과 행복 그리고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은 강진우 회장과 섀도우와 함께 JW그룹의 아름다운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그들을 비추었고 정원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했다. 섀도우는 서연의 옆에서 힘차게 뛰어다녔다. 녀석의 털은 햇살 아래서 더욱 하얗게 빛났다. 강진우 회장은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서연 씨 기억하십니까? 당신이 섀도우를 구하던 그날. 당신의 용감한 행동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당신은 나의 삶을 구원했고 나의 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서연은 강진우 회장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그의 눈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작은 손이 강진우 회장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사랑과 신뢰로 가득했다. 섀도우는 그들의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기쁜 듯 낑낑거렸다. 녀석은 마치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는 듯 했다.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냈고 우리의 삶은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로워졌다. 한 수줍은 정원사의 작은 용기와 한 억만장자의 반려견을 향한 사랑이 만나 거대한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에 빛을 가져왔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희망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빛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